는 단순하다.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더 멀리 공격하는 것. 단 1초의 방심이 죽음을 부른다. 전쟁터에서 가장 빠른 무기는 제트 전투기다. 시속 1600km 이상으로 나는 이 강철새들은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견뎌낸다. 전투기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탱크, 헬리콥터, 적진지, 군수품 공장, 군용 차량 대열과 적 전투기까지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 무기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왼쪽 엔진을 격파했지. 제트 전투기는 어떻게 전쟁 무기의 최강자로 진화한 것일까? 지금부터 초음속 비행을 시작하며 단도하게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 전투기는 가장 최첨단 공군 무기다. 지난 100년간 전투기는 인간이 설계한 무기 중 가장 세련된 무기로 진화했다. 록히드 마틴 F-22 랩터는 최신이자 최고의 전투기다. F-22는 전투기의 진정한 강자죠. 스텔스 전투기 가격은 얼마나 될까? 무려 1,500억 원 이상에 달한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00km며 무장은 동체 안에 탑재하여 동체가 받는 항력을 줄이고 스텔스 기능을 강화했다. 그 놀라운 성능 덕분에 공대공 전투와 공대지 전투를 가리지 않으며 신속한 요격과 전자전까지 가능한 만능 무기가 됐다. 그것이 바로 F-22다. 전투기의 엔진, 탑재 무기, 동체 기동성, 그리고 조종사의 생존 보장 능력이 어떻게 결합하고 발전하여 차세대 전투기 지존 F-22 랩터가 탄생한 것일까? 지금부터 군사기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21세기 공중전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는 주요 요소는 고정익 전투기다. 로켓, 폭탄, 미사일, 이 수많은 치명적 무기를 실은 전투기는 적진의 코앞에 정확히 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100년 전 전투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비행 기술은 유아기 단계였고 군대는 전투기의 전략적 활용에 서툴렀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는 정찰대 수준이었다. 1차 세계대전 때 쓰였던 초창기 항공기들은 전투기로 활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항공기는 적진을 정찰하는 용도였어요. 하지만 공중에서 사격을 가하면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됐죠. 독일과 영국 항공기의 전투가 시작됐다. 처음에 조종사들은 권총을 사용했는데 당연히 비효율적이었다. 결국 기관총이 장착됐다. 하지만 날개와 버팀대로 둘러싸여 발사하기가 까다로웠다. 기관총을 조종석 바로 앞에 장착했더니 프로펠러가 문제였습니다. 사격 방향 바로 앞에서 돌고 있으니까요. 발사된 총알이 프로펠러를 파괴해 기체가 추락할 수도 있었다. 이 실험에서처럼 총알이 날개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보다시피 루이스 마크 II 기관총 총알이 순식간에 프로펠러를 통과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자신의 비행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다. 네덜란드의 앤서니 포커가 해답을 찾아내자 전투기에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포크가 시간 단속 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일종의 시간 조절 장치예요. 프로펠러가 기관총 총구 앞에 있을 때는 기관총이 발사되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프로펠러는 여기 앞쪽 부분에 장착됩니다. 엔진은 이걸 회전시키죠. 이제 여기 뒤에 캠을 보세요. 매끄러운 표면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표면에는 수직봉이 있어
여러 개의 경첩으로 수평봉과 다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캠의 돌출부가 화면에 보이는 붉은색 막대를 밀어 올리면 수평봉은 기관총의 노리쇠 스프링을 눌러 사격은 일시 중단된다. 단속 기어 덕분에 비행기는 전투기로 탈바꿈했다. 조종사는 기동성 있게 비행하며 스스로 적을 조준하고 조종관에 있는 전용 버튼을 이용해 기관총을 직접 발사할 수 있게 됐다. 조종사 뒷좌석에서 활약했던 사수의 필요성이 약해지고 1인승 전투기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30년 후 강력한 엔진의 등장으로 전투기는 훨씬 더 강해졌다. There's a stream of lead from the guns, and he's got him. That's one down. 엔진이 강력해지자 무장이 더 많이 탑재됐다. 1차 세계대전 땐 기관총 한두 정이 전부였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노스 아메리칸 P-51 머스탱에는 509경의 브라우닝 M2 기관총이 6정이나 장착됐다. 각 기관총엔 탄환이 980발씩 장전됩니다. 그만큼 공대공 전투에서 우수한 전투 무기가 될 수 있었죠. 탄환 4대발이 발사될 때마다 예광탄이 하나씩 발사되기 때문에 조종사는 표적을 맞힐 최적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완전 무장한 전투기에 전쟁의 승패가 걸리게 됐다. 전투기 기관총은 다른 전투기뿐만 아니라 군용 차량 대열이나 탱크도 폭파했다. 하지만 1940년대 말 제트 엔진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전투기의 최고 속도는 960km에 이르렀고 속도가 너무 빨라 기관총으론 표적을 맞추기 어려웠다. 적기를 찾아내 격추할 수 있는 훨씬 더 빠른 무기가 필요했다. 대답은 미사일이었다. 미래 전투기에 탑재될 무기는 미사일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발사 후 자동으로 유도되는 파이어 앤 포겟 미사일은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조종사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있는 적을 격추합니다. 와우! 1956년 9월 에임9 사이드와인더가 등장했다. 사이드와인더는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로 적기의 동체에서 나는 열 신호를 감지해 작동한다. 속력은 음속의 2배에 달하며 버전에 따라 최대 유효 사정거리는 17km에 이른다. 베트남전 당시 F4 팬텀 전투기는 가시거리 너머의 북베트남 미거기를 격추하게 됐다. F4 전투기는 멀리에서도 적기를 격추할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어떻든 적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미사일로 정확히 맞힐 수 있었죠. 사이드와인더와 같은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우수해 기관총은 필요 없을 것처럼 보였다. 1950년대 미 국방부는 수많은 연구 끝에 이제 전투기에서 기관총은 쓸모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관총을 쏠 만큼 적기와 가까이 붙을 일이 없을 거라 믿고 F4와 여타 전투기 모두에 기관총 없이 미사일만 탑재한 형태로 설계했죠. 미 국방부의 판단은 틀렸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전투기는 근접 공중전을 할 수 없었다. 러시아제 미거기를 조종하던 북베트남 조종사들은 미군 미사일의 큰 약점을 바로 알아차렸다. 문제는 최소 사정거리였어요. 일단 미사일을 한 번 발사한 상태에서 살아남은 적기가 최소 사정거리보다 가까이 와버리면 F4와 같은 전투기의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미그 17이나 미그 21은 최소 사정거리 안으로 파고들어와 F4를 격추해버린 거죠. 미군 전투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1967년 F4 팬텀은 20mm 벌컨포를 장착했다. 격추 성과는 크게 향상됐다. 오늘날 F-15와 같은 전투기엔 공대공 미사일 암람을 포함한 온갖 무장이 탑재되어 있다.
F-15는 주익 파일론의 암람뿐만 아니라 사이드 와인더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동체는 에임7 스페로우와 암람을 장착하고 반대편 주익엔 조종사가 선호하는 기관포를 장착하죠. 스피파이어, 머스탱, 헬캣, F4 미국이 같은 우수한 전투기는 킬러 그 자체다. 간신히 땅에서 이륙했던 비행기가 40년 만에 기관총, 폭탄, 미사일까지 장착한 무서운 전투기로 변했다. 하지만 초음속 전투기가 되기까진 몇 단계를 더 거쳐야 했다. 스피드가 어찌나 빠른지 기관총으로 조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전쟁터에서 가장 빠른 것은 전투기다. 그 비밀은 전투기의 강력한 동력에 있다. F-21 랩터는 15,800kg 추력의 쌍발 제트 엔진 덕분에 최고 속력이 시속 2,500km에 이른다. 1세기 전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만들었을 당시 비행기의 대지 속도는 시속 11km였다. 당시 사용된 푸셔 엔진은 피스톤에 의해 작동하는 추진기가 비행기를 공중으로 밀어올리는 형태였다. 푸셔 엔진은 엔진과 프로펠러가 뒤에 있어 조종사의 시야가 넓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초기에 사용됐죠. 하지만 엔진과 프로펠러가 조종사 뒤에 있는 것이 치명적인 결점이었다. 비행기가 땅이나 물 위로 추락하면 뒤에 있던 엔진이 떨어져 나와 조종사의 목 뒤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10중8구 죽게 되죠. 1차 세계대전 말미 푸셔 엔진은 사라졌다. 프로펠러는 전면에 배치됐고 엔진이 기체를 공중으로 끌어당겼다. 1915년 단속 기어가 등장하자 조종사들은 프로펠러 사이로 총을 쏠 수 있었고 뒷좌석에 사수도 필요 없게 됐다. 그 결과 전투기는 훨씬 가볍고 작고 빨라졌다. 이제 더 높이 나는 욕망이 생겼다. 1차 세계대전 때 순항고도가 높아지자 전투기는 지상포화로부터 안전해졌다. 하지만 고공비행에선 엔진이 문제였다. 높은 고도에선 공기층이 약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엔진의 힘이 떨어집니다. 앨리슨사 엔진은 약 4,500m 상공이 한계였죠.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는 희박해져 엔진에 공급되는 산소량은 줄어든다. 그 결과 산소와 연료가 혼합될 때 가연성이 떨어지고 엔진의 힘도 약해진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곧 등장했다. 롤스로이스 멀린과 같은 엔진은 과급기, 즉 공기압축기를 사용해 엔진의 연소실로 공기를 밀어넣었다. 공기가 많으면 산소가 많다. 그만큼 엔진은 강해지며 더 높은 순항고도도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패커드사가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을 만들었는데 P-51 머스탱에 장착하면 고도 12,000m까지 거뜬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린 엔진을 장착한 P-51은 시속 70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어요. 머스탱을 그토록 훌륭한 전투기로 탈바꿈시킨 것은 그 전투기 안에 중요한 장치를 하나 수정한 덕분입니다. 바로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거죠. 멀린 엔진과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한 P-51의 비행 가능 시간은 7시간 30분이었다. 이는 미군 폭격기를 독일까지 호위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정도였다. They get rid of their long-range wing tanks before the fight. Then down they go for the kill. P-51 머스탱이 하늘에 나타나자 헤르만 괴링이 이젠 적구나라고 했다더군요. P-51 머스탱은 피스톤 엔진을 사용한 미국의 마지막 주력 전투기였다. 멀린 엔진 덕분에 P-51은 고속 전투기로 변신했지만 1세대 제트 엔진 전투기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더 빠른 엔진을 연구하던 1930년대 영국 공군 조종사 프랭크 휘틀에 의해 제트 엔진 연구가 시작됐다. 나머지는 가스 터빈으로
비행기 프로펠러를 돌리는 것이 과연 항공학적으로 가능한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스 터빈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걸 깨달으셨죠. 그리고는 분사 반동력을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터보 제트 엔진이야말로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트 엔진은 전면부의 팬이 공기를 빨아들인다. 압축기는 팬이 빨아들인 공기를 압축해서 연소실로 보내고 연소실에선 연료를 분사한다. 이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가 분출되면서 추진력이 생기는 것이다. 오늘날엔 제트 엔진이 대세지만 1930년대 영국 항공성은 휘틀의 기술을 무시했다. 그럼에도 휘틀은 포기하지 않고 1930년 특허를 출원한 후 연구를 계속했다. 아버지는 터보 제트 엔진을 만들어 나라의 승리에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정작 영국 내에서 터보 제트 엔진은 말도 안 된다고 무시를 하니 당황을 하셨죠. 전쟁 무기를 만들어 준다는데도 그러니까요. 시간은 흘렀고 휘틀의 특허도 만료됐다. 그즈음 독일 물리학자 한스 본 오하인이 비슷한 연구에 착수했다. 프로펠러 없이 기체를 추진하는 엔진 개발에 나선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한참 동안 휘틀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특허 기한이 만료된 것을 보고 오하인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으며 제트 엔진 발명가는 자신이라고요. 2차 세계대전 후 두 사람은 만났고 각자 어떻게 엔진을 개발했는지에 대해 설명했죠. 그리고 마침내 휘틀과 오하인 두 사람 모두 각자 독자적으로 제트 엔진을 개발했다는 점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휘틀은 제트 엔진이 연합군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지만 제트 전투기를 먼저 만든 쪽은 독일이었다. 1944년 여름 독일은 Mi-261을 선보였다. 어느 날 신기한 물건이 등장했어요. 스피드가 어찌나 빠른지 기관총으로 조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Mi-262 전투기의 최고 속력은 시속 860km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i-262는 전쟁터에 강자가 되진 못했다. 세상에 등장한 시기가 너무 늦었고 너무 소량 제작됐으며 전투 효율성이 의문스러웠다. 때론 뒤쫓아온 P-51 머스탱에 의해 격추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 저희는 폭격기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B-17 폭격기가 폭탄을 투하하자 독일 제트기 Mi-262가 요격해 왔어요. 저는 고도 7,900m 상공에 있었는데 아래를 보니 Mi-262가 B-17 폭격기 뒤에 붙는 겁니다. 그러더니 B-17을 격추시켜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급선회를 한 다음 전속력으로 그 제트기를 향해 날아갔죠. 제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B-17 한 대가 더 격추돼 버렸어요. 저는 Mi-262 제트기의 왼쪽 엔진을 향해 사격을 했습니다. 당시 Mi-262 조종사 월터 슈건 207번의 승전고를 올린 에이스 조종사였다. P-51의 조종사 피터 버스가 맞수를 만난 것이다. Mi-262가 공격을 당하자 저는 기체를 하강시켰고 그 때문에 한 발만 맞았습니다. 저는 급강하해 구름 속에 숨었죠. 적기가 기다리고 있어 같은 위치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 구름 속에서 45도 각도를 틀어 멀리 달아났습니다. 60년간 피터 버스는 자신이 사격한 적기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2005년 월터의 초대 전화를 받았다. 맥주를 몇 잔 마시며 월터는 Mi-261을 버리고 탈출했었다고 고백했다. 그땐 사출 좌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조종관을 밀고 위로 빠진 다음 낙하산으로 하강했습니다. 속도가 정말 엄청났었죠. 2005년 5월 18일에 월터와 저는 두 번째로 만났는데 사적으로는 처음 만난 셈이죠. 그 우리는 절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날 피터버스의 P-51 머스탱은 승리했지만 프로펠러기와 먼저 안녕을 구한 것은 Me-26이었다. 미래엔 제트 전투기였다. 엔진의 발달로 음속의 장벽을 깨는 일이 바로 일어났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로켓 엔진을 장착한 소형 항공기를 제작했다. 벨 X-1은 음속인 마하 1보다 더 빠른 최초의 비행기였다. 1947년 10월 척 예거는 초음속으로 난 최초의 사나이가 됐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전투기 조종사 로저와 제임스는 F-86 세이버로 음속의 장벽을 넘었다. 한국 전쟁이 거의 막바지로 치달을 즈음이었는데 편대장이 아래쪽에 떠있는 미국기를 발견했어요. 저희는 꽤 높은 고도에 있었거든요. 아마 1600m 정도 됐을 겁니다. 저희는 미국기와 교전하기 위해 고속으로 급강하했는데 그때 속도는 당연히 음속을 능가하는 속도였죠. 저희는 거뜬히 미국기의 속도를 따라잡았고 마침내 미국기와 똑같은 고도로 내려갔을 때 집중 포화를 퍼부었어요. 정말 엄청난 중력 가속도의 저항을 견뎌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접전이었어요. 오늘날 제트기는 음속은 기본이며 유인 전투기의 속력은 마하 3까지 도달한다. 전투기는 전쟁터에서 가장 빠른 무기가 됐다. 스피드는 필수다. 하지만 그것이 전투기의 전부는 아니다. 전투기는 기동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날개의 역할이 중요하다. 만약 Me-109가 스피드파이어처럼 급선회 하려고 했다간 날개가 떨어져 나갈 겁니다. 뉴턴의 중력의 법칙상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온다. 이 대단한 이론의 도전장을 내민 것이 바로 F-22 랩터다. 전투기는 물리적 법칙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 한계까지 나아간다. 이렇게 빠르고 날렵하게 비행하기 위해선 중요한 공학 기술이 필요하다. 고도로 발달된 엔진, 최첨단 항공 전자공학,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날개다. 날개의 기본 구조는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재질이나 모양은 약간 바뀌었죠. 기본은 날개 위로 기류가 흐르게 하는 건데요. 그걸로 기체가 이륙하는 거죠. 양력은 중력을 거스르는 행위로 비행의 핵심입니다. 날개 위로 공기가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날개는 날개 위에서 공기가 이동하는 거리가 날개 바닥을 가로지르는 거리보다 깁니다. 하지만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건 그만큼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죠. 따라서 날개 위는 압력을 적게 받고 날개 바닥은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되죠. 결국 날개는 위로 향하고 기체는 하늘로 뜹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날개의 수준은 유아기 단계였다. 적정한 날개 횟수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폭엽기니 삼엽기니 하는 건 비행기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날개를 더 많이 다는 겁니다. 폭엽기에 날개를 하나 더 달면 삼엽기가 되겠죠. 기체가 급선회할 때 원심력 때문에 기체의 무게가 증가하는 효과가 납니다. 삼엽기는 날개가 많기 때문에 넓어진 표면적 위로 무게가 분산되죠. 하지만 삼엽기와 폭엽기엔 문제가 있었다. 늘어난 날개와 버팀대, 철사줄 때문에 항력이 커져서 속력이 느려진 것이다. 1930년대 날개를 하나만 달아 가볍고 빠른 단엽기가 등장하면서 전투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유럽의 주요 국가는 고성능 전투기 시리즈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최고 걸작은 영국의 스피파이어와 독일의 Me-109다. 스피파이어는 날개 하중이 적은 타원형의 대형 날개를 달았다. 날개 하중은 날개 면적에 대한 기체 중량의 비율이다. 질량비와 양력의 관계는 전투기의 상승 속도, 무기 적재량, 선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스피드파이어를 그것의 맞수인 독일의 Me-109와 비교해 본다면 독일 전투기의 날개가 훨씬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ME-109가 받는 날개 하중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ME-109의 날개 하나가 감당하는 기체 중량이 훨씬 큰 거죠. 따라서 ME-109가 스피드파이어처럼 급선회하려고 했다가는 날개가 떨어져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스피드파이어 날개는 감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형입니다. 게다가 모양이 수려한 타원형이라 ME-109와 공중전을 벌인다고 했을 때 급선의 능력이 훨씬 뛰어나죠. Any claims, Johnny? 109 destroyed, buddy, yes. Oh, good show. 스피파이어와 ME-109의 대결에서 선의 능력 부분은 스피파이어가 앞섰다. 독일 주종사가 기댈 건 단 하나, 착륙용 보조날개다. 착륙용 보조날개는 10도에서 20도, 30도까지 정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스피드파이어의 보조날개는 내리고 올리는 두 가지 경우밖에 선택할 수 없었어요. 영리한 독일 조종사들은 그걸로 급선회를 했죠. 스피드파이어가 뒤에 따라붙으면 ME-109는 보조날개를 10도로 바꿉니다. 그러면 더 많은 양력을 얻게 돼 회전이 쉬워져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 다음 보조날개를 다시 접고 재빨리 급강하에 탈출하는 겁니다. 훌륭한 날개 덕에 스피파이어와 ME-109는 전투기의 전설이 됐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공기역학에 새로운 장을 개척한 전투기가 또 있다. P-51 머스탱은 측류 날개를 이용해 만든 최초의 전투기였다. 측류는 난류에 비해 날개 위를 흐르는 공기 흐름이 매우 부드럽고 막힘이 없다. 측류를 이용한 날개는 항력과 기체 흔들림이 적다. 이 원리가 머스탱에 적용된 것이다. 날개의 횡단면을 보면 앞쪽 언저리 부분은 비교적 좁고 뒤로 갈수록 점점 넓어진다. 그 결과 항력은 줄어들었고 양력과 속도는 증가했다.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초반에 P-51 머스탱이 최초로 측류 날개를 채택했습니다. 시속 190km로 날던 복엽기가 약 15년 만에 최대 시속 710km로 날게 됐죠. 그 당시엔 매주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고 측류 날개도 그때 소개된 신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최초로 머스탱에 장착된 거죠. 측류 날개는 대단한 발명이었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될 수는 없었다. 제트 엔진의 개발로 비행기는 훨씬 빨라졌고 속도가 빨라지자 날개와 후미는 더 많은 압력을 받았다. 날개 위를 흐르는 기류는 초음속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음속보다 느리게 나는데도 날개 위의 기류는 음속이거나 혹은 음속을 초과하기도 하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충격파가 생기고 충격파 뒤에는 불안한 파장이 생깁니다. 그것이 후미에 전달돼 비행기가 고장나고 사고도 생기는 거죠. 이젠 초음속 비행의 압력을 감당해낼 만한 날개를 개발해야 했다. 그 답은 독일의 한 평범한 항공공학자 아돌프 부즈만이 찾아냈다. 부즈만은 고향의 항구를 항해하던 보트가 V형 항적을 남기는 것에 영감을 받았다. 그는 그 이미지를 이용해 1935년 V형 비행기 날개 설계도를 발표했다. 처음 그의 설계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10년 후 미국과 독일은 각자 독자적으로 연구해 후퇴익을 만들어냈다. 초음속 비행에서도 그 날개는 제 기능을 발휘했다. 후퇴익은 충격파가 덮치는 것을 지연시켜 속도가 빨라질 때도 기체를 잘 컨트롤하도록 해줍니다. 후퇴익 이후 삼각 날개가 등장한다. 오늘날 거의 모든 비행기의 날개는 다트 모양의 삼각 날개다. 덕분에 전투기는 더 빨라졌고 기동성은 더 좋아졌다. 하지만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 비행기 추락이 꼭 조종사의 사망을 의미하진 않는다. 믿을 만한 사출 낙하산이 구비되어 있으면 비행할 때 정말 안심이 됩니다.
제트 전투기는 가장 빠르고 가장 무서운 강철세다. 그 어떤 표적이라도 언제 어디서든 격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사 대국은 전투기를 대량으로 보유하려는 것이다. 조종사의 목숨은 늘 위태롭다. 한 발의 탄환으로, 한 번의 판단착오로, 한 번의 기계 오작동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악의 사태에서도 마지막 기회는 있다. 바로 낙하산이다. 1차 세계대전 때는 낙하산 탈출도 까다로웠다. 낙하산은 원시적이었고 산기한 후에 뛰어내려야 했다.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선 일단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기체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낙하산을 산기해야 했다. 해답을 제시한 사람은 할리우드의 스턴트맨 레슬리 어빈이다. 어빈은 낙하산을 메고 300m 상공에서 뛰어내리는 연기를 했다. 1918년 그는 자유낙하로 기체에서 멀리 떨어져 립코드로 낙하산을 펴는 포장낭 형태의 낙하산을 만들었다. 그 차이를 말하자면 예전엔 낙하산을 펼친 후에 기체에서 떨어졌다면 이제는 낙하산을 짊어지고 뛰어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 낙하산을 펼치면 조종사는 안전하게 지상으로 강하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 공군이 어빈의 기술을 채택했고 덕분에 조종사 10,000명 이상의 목숨을 구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낙하산만으론 부족했다. 제트 엔진으로 전투기의 속력이 너무 빨라져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것도 불가능해진 것이다. 낙하산 탈출을 하려면 기체의 진행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항공기 꼬리나 날개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야지. 안 그러면 기체에 몸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1938년 독일의 기술자가 해답을 내놨다. 압축 공기로 작동하는 사출 좌석이다. 레버를 당기면 조종사와 조종석이 분리돼 발사된다. 하지만 사출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고 일련의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했다. 제일 먼저 조종사가 할 일은 자신의 몸을 꼿꼿하게 세우는 겁니다. 발사 레버를 당겼을 때 밸브에 있던 압축된 공기는 그것이 압력을 가하면서 조종석 밖으로 좌석을 밀어내 주는 거죠. 일단 기체에서 빠져나오면 조종사는 좌석을 분리하고 립코드를 당겨 낙하산을 펼쳐야 했다. 전쟁 후 여러 나라가 사출 좌석 연구에 몰두했고 1946년 여름 영국 군수업체 마틴 베이커사는 최초로 공개 실험을 했다. As the seat leaves the plane, the stabilizing drogue preventing the seat turning over in the air opens and then pulls out. 지상 가까이에선 여전히 힘든 일이었다. 낙하산이 안전하게 산기할 만큼 높이 사출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1960년 마틴 베이커사는 로켓을 이용했다. Watched by members of the world press and observers from the United States, Dottie Hay pulled the face blind, which resulted in an ejection height of over 300 feet. 조종석과 조종사를 안전한 높이까지 발사한 후 비행기는 추락했다. 지난 40년간 이 장치로 수많은 조종사가 목숨을 구했다. F-104 스타파이터 조종사로 독일에 주둔했던 캐나다 공군 랄프 해리슨도 그중 한 명이다. 1980년 어느 흐린 날 그는 450m 상공에서 훈련 중이었다. 비행에 나선 지 몇 분 후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이 연이어 들렸다. 조종석에서 연기가 났습니다. 그때 떠오른 생각은 단 하나였죠. 방법이 없을까? 내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나? 그런데 안 되겠다 싶더군요. 유인 미사일이란 별명을 가진 스타파이터는 날개가 짤막하며 실전에 투입된 최초의 마하 2급 미군 제트 전투기였다. 하지만 전투기로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가장 잘 나는 전투기 중 하나로 꼽혔고 과부 제족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F-104는 날개가 짤막한 데다 날개가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추락할 때 보면 마치 나뭇잎이 비틀리며 회전하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최대 속도는 음속의 2배에 이릅니다. 랄프 해리슨도 F-104 스타파이터 저주의 희생자가 될 뻔했다. 전투기가 추락할 때 그의 유일한 희망은 사출 좌석이었다. 덮개가 열린 후 좌석이 발사되는 과정이 모두 자동입니다. 조종석에서 조종사가 분리되고 나면 낙하산이 펼쳐지죠. 이 모든 과정이 약 3초 만에 일어나요. 정말 순식간이죠. 스타파이터는 추락했고 엄청난 화염을 토하며 폭발했다. 곧 해리슨은 대단한 광경을 맞이한다. 그 광경을 보는 것도 낙하산을 타는 것도 즐겼어요. 전투기 조종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공중전을 할 때 위험은 상상을 초월한다. 전투기 발전 역사에서 공중전 전술의 영역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6시 방향에 다른 비행기가 있다는 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몰린 걸 뜻하죠. (21세기) 제트 전투기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 공대지 공격, 공중전, 요격까지 담당한다. 1차 세계대전 때의 공중전은 오늘날보다 훨씬 단순했다. 폭탄이나 로켓도 없이 기관총을 발사할 뿐이었다. 규칙도 없었다. 공중전이란 개념도 없었다. 조종사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배워나갔다. 하지만 1916년 9월 독일의 전투기 조종사 오스왈드 벨케는 공대공 전투 지침서 벨케 수칙을 편찬했다. 전술은 간단하다. 제1조 뒤에서 공격하라. 적군은 당신을 볼 수 없고 무장은 뒤로 발사될 수 없다. 제2조 태양과 적기 사이에 위치하라. 적군은 몇 초간 당신을 볼 수 없어 정확히 조준하지 못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공중전의 기본은 상대방 전투기의 꼬리 부분에서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6시 방향에 다른 비행기가 있다는 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몰렸다는 걸 뜻합니다. 30년 후 비행기는 더 빨라지고 기동력도 좋아졌지만 벨케 수칙은 여전히 공중전에 응용됐다. 이 2차 세계대전 전엔 공중전 같은 건 예상하지 못했죠. 그때 비행기의 속도는 평균 시속 480km를 넘었거든요. 표적을 조준할 땐 계기판 정보와 조종사의 판단이 중요하다. 앞에 위치한 표적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할 때는 적기의 속력과 총탄의 속력을 고려해야 한다. 궁지에 몰린 전투기는 스플릿 에스턴을 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조종사가 기체를 뒤집어 반회전을 한 다음 반대 방향으로 하강하는 것이다. 상공에서 P-51 머스탱이 6시 방향에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보통 M109는 속도를 갑자기 줄이려 들 겁니다. 그때 P-51은 스플릿 에스턴을 해서 M109의 기미의 자리를 잡고 사격을 가하는 거죠. 머스탱은 얼마든지 급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비행수리든 머스탱으로는 가능해요. M109에 비해 비행수리며 선회 능력이며 급강하 능력도 더 뛰어나고 주행 속도도 훨씬 더 빠릅니다. P-51 머스탱 부대인 제8, 9, 15 전투비행단은 독일군 전투기 4,950대를 격추시켰다. 유럽에서만 공중전이 벌어진 건 아니다. 태평양에선 미군과 일본군 전투기가 맹렬한 공대공 전투를 벌였다. 미군 조종사들은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태치위브 비행전술을 구사했다. 미 해군 지미 태치 소령이 만든 이 비행술은 일본 제로 전투기가 한 전투기의 뒤를 따라올 때까지 두 전투기가 평행을 유지한다. 후방에 적기가 따라붙으면 전투기는 갑자기 방향을 돌려 동료 전투기가 적기를 격추하기 좋은 위치로 요인한다.
1950년대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공중전은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 그 이유는 원거리 미사일 한 방이면 적기를 격추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기관총을 쏘겠는가? 1960년대의 전투기의 기동성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동성 있는 미사일이면 된다고 생각했죠.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미사일만 발사하면 적의 전투기가 어디에 있든 얼마든지 격추시킬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공중전은 끝나지 않았다. F4 팬텀 전투기는 베트남전에서 미국이와 맞붙었고 F4는 너무나 자주 열세를 경험했다. F4는 적어도 근접전에서 미그 17을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F4는 공중전에서 수직 상승을 할 때나 혹은 빠른 속도로 질주할 수는 있었지만 미그 17에 쉽게 잡혔죠. F4는 쌍발 엔진 전투기지만 기동성이 둔한 편이었으며 가속력도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반면 적 전투기는 경쾌하고 기동성이 좋았습니다. 그걸 따라잡을 만한 전투기를 새로 만들어야 했죠. 미 공군은 근접전에서 러시아제 미그기를 능가할 만큼 빠르고 기동성이 우수한 전투기를 원했다. 그 결과 제공권 장악을 위한 전투기 F-15 이글이 탄생했다. 1976년 실전 배치됐을 때 F-15 이글은 공중전 전투기의 지존이었다. F-15 이글은 공중전을 위한 전투기였습니다. 강력한 엔진은 그 어느 전투기보다 우수했고 기동성에 있어서 적기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었죠. 30년간 F-15는 백전무패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F-15의 후계자로 등장한 전투기가 그 기록을 넘어섰다. F-22 랩터는 2005년 실전 배치됐다. 번개처럼 빠른 이 전투기에는 상대방이 모르게 먼저 적기를 찾아내 조준하고 격추하는 첨단 항공 전자장비가 탑재되어 있다. 기체는 스텔스로 레이더망에 거의 잡히지 않는다. 공중전은 사라진 것일까? F-22 랩터의 레이더는 매우 예리합니다. 적이 F-22가 나타났음을 눈치채기 전에 적기를 찾아내죠. F-22가 공중전에 투입되면 기동성과 스피드가 우수해 근접전에서 활약할 수 있을 거예요. F-22가 주변에 있다는 걸 적이 알기도 전에 적기를 격추시켜버릴 겁니다. 21세기 첨단과학 덕분에 공중전은 매우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조 피터버스와 같은 조종사들은 전성기는 옛날이었다고 말한다. 훌륭하십니다, 보스. 고맙네. 굉장했어. 연속 행전 3번에다 공중 제비까지. 자전거나 수영처럼 조종법은 안 있습니다. 맞아, 짜릿했어. 대단하십니다. 100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전투기는 많은 변화를 거쳤다. 동력도 약하고 기관총조차 변변찮았었던 삼엽기에서 F-22와 같은 초음속 스텔스기로 진화한 것이다. F-22 랩터 이르기까지 전투기는 여러 발전 과정을 거쳤다. 단속 기어와 기관총의 결합으로 최초로 효율적인 전투기가 탄생했고, 영국과 독일에선 제트 엔진이 등장했다. 날개 형태가 발전을 거듭하며 기동력이 좋아지고 스텔스 기능과 미사일, 첨단 레이더까지 결합됐다. 그리하여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선제 공격이 지존이자 전투기의 최고 정점에선 F-22 랩터가 탄생한 것이다.